미국이 작전 바꿨죠. 경기 불경기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겁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트럼프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관세를 100%, 200% 하겠다. 대만에 대해서 협박하면? 협박하면. 이번에 중국 다녀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 뭐 부동산 폭락하고 너무나 침체돼 있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물론 증시가 화랑이 되면서 약간 뭐야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네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요. 아직 소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내부가 안 되면 사실은 이제 국제 경제가 활성화돼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것도 이 바이든 시절부터 전략물자에 대한 어떤 그 관세 그리고 트럼프의 보편 관세 거기에 중국에 대한 특별 관세 이런 게 더 겹치면서 중국이 반등의 기회를 못 찾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이거를 사실 중국 경제의 실제 플레이어들은 지방 정부입니다. 네. 중앙 정부는 그걸 다 모아서 이제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31개 성시, 이제 우리가 다 성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느냐가 포인트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게 열리기 되게 한 달 전쯤에 지방인민대표대회가 다 열려요. 근데 이번에도 그 각 지방이 자신들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여러 자료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15개 성시가 작년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비슷하게 하거나 낮춰 잡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크게 안 보는데 지금 민영경제 활성화라는 걸 들고 나오고 그러면서 일부 성급 교류, 지방 교류에 대해서는 약간 숨통을 틔워주려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중국 중앙정부가 특히 시진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던 소위 공동부유 이런 것들이 조금 물러나는 모습이 보이니까 기대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중국 그러면 상징적인 게 그 대도시 전역에는 굉장한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아주 만원이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외식하는 게 문화인가 봐요. 집에서 안 해 먹고.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자신들의 말로는 뭐 더 싸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때 소비 경제죠. 뭐 네. 예,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본 느낌으로는 저녁 식당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마침 얼마 전에 그 지방정부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쇼핑몰이나 이런 데도 한산합니다. 그리고 많은 점포들이 휴업을 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다가 AI 경제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고용 없는 성장을 더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은 내가 옛날 일자리로 돌아가는 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다 키오스크가 할 거고 그렇죠. 그거다 로봇이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는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네. 이 부양해야 되는 인구를 책임져야 되는 적정한 고용이 동반한 성장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거가 좀 부족한 가운데 지나치게 자동화, AI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붕 뜰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네. 사실 지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이 소비 침체의 원인을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부동산 경기 침체, 그러니까 부동산 폭락으로 봤었잖아요. 좀 살아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전 아주 최악의 경우보다는 낮았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부동산 침체 때문에 그랬다.
뭐 돈이 묶여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도 한 80%가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영끌을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해놨으니까. 그런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겪으면서 만약에 계속 그렇게 갔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중국의 아킬레스건들이 많이 나타난 거거든요. 네. 아, 이런 이제 경제 성장 방식, 토지를 불화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지방 정부 재정도 뭐 충당하고 발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돈이 묶여 있고 봉쇄 경제가 되면서 딱 안 돼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이 경제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게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니까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본질은 사실은 딴 데 있는 거죠. 네. 본질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럼 부동산이라도 빨리 좀 풀리면 돈이 돌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정부는 부동산을 완전히 강력한 부양 정책을 써서 회복을 시키더라도 옛날과 같은 그런 경기 회복이나 이런 건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 이런 메커니즘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제조업이잖아요. 네. 네. 사실 작년까지 세계 제조업 지수 1위예요. 어쨌든 뭐 좋은 걸 만들어내든 못 만들어내든. 그래서 제조업을 뭐 일선 도시, 이선 도시는 원래 잘 안 합니다만 일선 도시는 잘 안 하지만 이선 도시의 근로자들 임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 3선, 4선 저 지방까지 가가지고 저임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밀어내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소형 공산품들 우리가 잘 아는 알리, 테무 이런 게 이제 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차나 이런 거는 원래 이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온다. 바이든이 뭐 환경 제약 뭐 이런 거 그런 데서 자유로우려면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 미국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고 그럼 중국도 오케이 우리도 탄소 중립 선언하고 전기차를 중국에 깔면 되겠다. 그래서 엄청난 고정자산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이 작전 바꿨죠. 경기 불경기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밀어내기 수출을 하게 되면 상대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자국 산업이 영향을 받으니까 얼마 전까지도 EU가 그랬죠. 예, 덤핑 판정을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막 거의 출혈 수출까지 하는 경우들도 가끔 생기는 거죠. 뭐 우리도 BYD가 들어와 있지만 보조금 문제로 아직도 지금 평택항에 그대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경쟁력을 얘기하기도 전에 지금 이제 한국 정부하고 보조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뭐 내라는 서류를 다 안 냈고 환경 인증서나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이게 물량 공세입니다. 스며들기 전략. 우리는 개인적으로는요. 아유 나 중국 거 안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만 지금 BYD 같은 데가 노리는 데는 렌트카 회사 뭐 이제 이런 데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사서 쓰고 앱드 서비스 받으면서 하면은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불신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수출 밀어내기 수출과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뭐 기업들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빨리 이런 부분을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려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돼 있는 부동산 시장부터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느려서 우리가 보기엔 느려서 그렇지. 구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수고 없는 그 업체들이 도산을 했고 그 랭킹 1, 2, 3위 기업이 도산할 것 같으니까 작년 9월 24일에 부양 조치를 했고 그 돈을 민간에 푼 게 아니고 기업 망하지 말라고 주는 거고 그 증권회사 망하지 말라고 운영 자금을 준 거죠. 민간한테는 안 가지만 그렇다면은 그거는 살생부리스트에서 너희는 살리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지금
잡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지방 정부들이 자체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입원이 그 부동산, 그렇습니다. 그 임대료, 뭐 이런 그 허가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그 중앙 정부에서 얻는 어떤 세제를 지방 정부에다 주는 그 카드가 정말로 그 지방 정부를 살릴 수 있는 카드인데 쉽게 못 쓰고 있다. 예,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이제 그 분세제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분세제는 1994년에 주롱지 총리에 의해서 단행이 됐고, 그래서 지방 정부의 그 숨통, 그러니까 잘 나눈 거죠. 이거는 중앙이 가지고 가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중앙 정부도 세수가 부족하고 자기네가 움직이는 게 경기가 활성화돼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괜찮은데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여전히 상당히 많은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자금 조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31개 성시 중에 스스로 재정을 억지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20개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돈을 걷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누면 중앙정부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중앙 정부 힘도 약해지겠네요. 아무래도 돈을 제대로 못 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분세제를 얘기가 매번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금 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거는 지방채, 국채 이런 걸 발행해서 그걸 우선 좀 메꿔라. 지금 전국인민대표대회 한참 진행되고 있지만 작년에 9.24 조치 때 푸른 게 한 2,000조, 우리 돈으로 2,000조 정도 되고 어제 정부 공작 보고, 그 업무 보고에서 나온 거 정도가 우리 돈으로 하면 970조 정도 되거든요. 일단 그걸 가지고 지방채 발행, 국채 발행을 가지고 일단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조금 극복해 주려고 하는. 그리고 재정적자율을 처음으로 4%로 했단 말이에요. 적자 예산을 이제 아주 편성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이게 방향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이 위기를 특히 트럼프의 압박이 오는 가운데 넘기려면 우선은 이런 응급 처방을 가지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놓는 아니면 지금 더 계획하고 있는 정책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적자 예산 편성해서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아, 유동성을 공급한다. 예, 유동성 공급.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유동성을 공급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작년 내내 1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라는 게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경제가 발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게 선순환이 돼서 기업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워낙 어려운데 나는 예전 봉급도 못 받고 혹시 해고될 위험성도 있고 해고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돈이 생기더라도 돈을 안 쓰죠. 네. 그럼 저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기형적으로 저축률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리를 깎아준다 이런 거 정도 가지고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빨리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두에 말씀하셨던 중국 주식 시장이 왜 움직이냐라고 보니까 야, 민영 경제 부분을 조금 풀어주나 보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국유나 국영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혁신적이고 이제 조금 저속하게 표현하면 돈 냄새를 잘 맡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저걸 보고 바로메터를 삼아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과거같이 딱 막아놓고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치에서의 핵심도 우리가 민영 부분에 대한 거를 옛날하고 다르게 접근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외 자본도 많이 들어올 거고 일자리가 창출될 거니까 그거를 보고 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얼마나 더 강력하게 나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이 양회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국 일련의 살림살이를 결정을 하는 건데 한 달 전에 지방에서 이제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중앙에서 심의해 가지고 또 이제 정책을 내리는데 이게 사실은 뭐 11일 날 끝난다고 하면 한 일주일간 계속 우리 국회처럼 무슨 뭐 통일위원회, 뭐 외교통상위원회 이런 데서 논의를 해서 정책이 나옵니다. 그 정책이 하달되는데 또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4월 중하순 정도가 돼야 이제 올해 중국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중국도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트럼프적 요소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거고 미국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꺼내서 쓸까를 또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어떤 정책을 써도 뭐 경기를 살린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경우 이제 내부 불만이 쌓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일들이 있게 되고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게 첫 번째가 대만 문제가 되지 않겠냐. 네, 대만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아니면 긴장 구조를 만들어서 뭔가 이런 것들이 또 세계 또 경제나 질서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진 않겠나 이런 걱정.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 전체와 대만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중국 많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그래요. 복건성, 광동성 이쪽 지역이나 좀 관심이 있지 저 뭐 다른 지역은 사실은 그게 뭐 중국 정부는 이게 민족 의지의 표현이고 뭐 마지막 그레이트 차이나를 만드는 거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세뇌는 돼 있죠. 그러나 그게 갖고 있는 뭐 실질적인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데 문제는 이 대만 문제는 양안 문제라고 해서 내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이미 국제 문제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섣불리 잘못해서 미국의 입장을 더 복잡하게 한다면 게다가 트럼프라는 중국이 볼 때는 굉장히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그 경향을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일기 때 37년 만에 그 금기를 깨고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한테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네. 그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아니 이거는 무슨 반칙이냐. 중화인민공화국 유일 합법 정부인데 프레지던트 차이 그러면서 컨그레츄레이션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또 싸웠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시진핑의 중국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트럼프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관세를 100%, 200% 하겠다. 대만에 대해서 협박하면 뭐 침공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의지를 비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 봐도 지금 당장 저거를 뭐 점령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카드로 쓰는 게 훨씬 좋죠. 대만 문제를. 그러니까 그 대만이라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참 서글프지만 그러겠네. 우크라이나 이번에 그 그렇죠. 분위기가 남일 같지가 않았겠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라는 개념으로 보면 중국도 딸렁 카드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쓸 때 힘이 있는 거다. 보여줘 버리면 더 이상 카드가 아니잖아요. 패가 그거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갈 거고 그거는 일정 부분 대만 카드를 중국도 이용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떨렁 자기네가 통치한다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대만에 엄청난 뭐가 묻혀 있다. TSMC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TSMC는 공장이 있는 거지. 그렇죠. 기술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중국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엔지니어가 뭐 점령한다고 거기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보니까 뭐 파괴 작전, 뭐 그러니까 공수 그거는, 작전이 다 있던데. 그거는 전혀 그 개념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대만 게 아니잖아요.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가 공공재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산업의 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단순하게 내가 점령해서 TSMC를 복속시켜서 우리가 뭐 2나노 이하의 최강의 반도체 제조국이 된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은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만약에 시진핑이 무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치고 관심을 끌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중국이 곤란에 처해지는 경우, 어떤 곤란에 처하게 될까요? 실패하게 예를 되면? 들어서 국제 제재를 받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오는 중동 석유가 못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공급망들이 차단이 될 거고, 왜냐면 다른 나라도 제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국제 결제 시스템도 우선 딱 막힐 거고. 이게 러시아하고 다릅니다. 러시아는 사실 제조업이 없잖아요. 거기는 원유, 가스 팔아도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제 성장을 하잖아요. 원유, 가스 팔면. 내가 더 싸게 팔게. 라고 그러면 사게 돼 있습니다. 중국하고 인도가 열심히 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안 됩니다. 중국은 일단 에너지가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하고 자신들의 공급망 체인을 계속 구조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불사하고 대만을 통일해서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는 게 과연 이 대목에 전략적으로 맞는지는 중국이 고민하겠지만, 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아직은 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보니까 그 원래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가 1조 뭐 2천억 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최근 나온 뉴스 보니까 한 7,600억 정도 예, 줄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줄은 네, 것 같아요.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이것도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아, 그러면 그게 서로 얽혀 있는 게 그 좋은 미국이 거죠. 갑자기 그 러시아처럼 딱 차압을 해버리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뭐 1조 6천억까지 이렇게 갔었다가, 조금, 이제 그때만 해도 그 미국, 지금보다는 이제 경제 규모가 다 작을 때니까 그걸 투매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미 달러에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그러면서 달러 갖고 안 되니까 금 같은 거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지, 그게 뭐 미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줄이거나 이런 거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제 그 근본적으로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이것 때문에 인민폐 국제화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애를 썼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쉽지 않잖아요.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브릭스라는 걸 통해서 그 소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중심, 핵심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이런 어떤 집단적인 흐름을 가지고 대항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사우디, 이집트, 마지막에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다른 데 대해서 믿음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경제는 튼튼하다. 일단 경제적으로. 그래야 인민폐를 보유하려고 할 거고. 중국과 계속해서 뭘 가려고 그러는 건데 중국이 불안하다. 그럼 인민폐가 어느 순간 종이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뭐 기축통화는 고사하고 이 기축통화 가기 전에 주요 화폐로서도 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탈북하신 분들, 그다음에 북한 전문가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북한이 사실 이번에 중국을 등 돌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네네. 이 중국이 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이 어려울 때 북한을 도와줬어도 중국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1도 없고 오히려 러시아한테는 고마운 마음이 있다. 그거는 어려울 때 티 안 내고 도와주는, 근데 중국은 도와주면서 티 내고 가져갈 거 다 맞습니다. 받아.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자기네 무역 적자를 보더라도 막 소비를 해주는 어떤 이 시스템, 이것을 중국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 뭐 아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중국은 1000년의 숙적이고 다른 데는 100년의 숙적이다. 그 사실은 이제 중국이라는 그 울타리를 통해서 북한이 생존해 와 있고 이거는 분명히 있는데,
6.25 참전 뭐 이런 거 사실 불법 개입이지만 그 대가로 백두산 반을 할양해 갖고 아, 천지. 그 사실 초창기만 해도 러온라이가 주얼레가 돌려줘야 된다고 또 얘기했었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영토, 그게 원래 옛날에 백두산 정계비에서부터 우리 국사책에서 배운 아주 오래된 중국과의 구원이 있어요. 제가 이 역사 공부를 헛했군요. 전 지금 처음 알았네요. 아, 실제로 그 할양해 줬고요. 네. 백두산 천지. 예. 아, 그래서 저 중국에서 가는 그 백두산 코스가 그게 뺏어간 거군요. 도와준 그러니까요, 백두산 천지를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봐야 이게 싹 비스듬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전부 좀 거꾸로 가서 보는 겁니다. 아, 그 경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앙금이 남아 있고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와주고 너무 티를 낸다. 그래서 사실 갔는데 이제 북한의 처지도 어려워졌어요. 만약에 이 러우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리가 되면 북한의 효용성은 하나도 없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고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하고도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중국의 SOS를 칠 수밖에 없죠. 중국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기분이 나쁘지만. 네가 어디 가겠니?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 러시아.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손을 잡고 자기를 압박할 텐데 뭔가 방해 공작을 하고 싶진 않을까요? 아,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는데 그게 오히려 또 북한과 연계 이거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볼 때는 북한의 존재가 한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하는 요소가 되잖아요. 네. 자기네가 직접 안 나서도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 전에 주 베이징 대사, 평양 대사가 사실은 차관을 만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지금 슬슬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다 알고 있었고, 기분은 되게 나쁘지만 뭐 그렇다고 그거를 대놓고 그럼 너 이제 러시아랑 놀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다시 올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양비론 같기도 하지만 북한도 중국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지역 전략적 이유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에 러시아와 북한이 짝짝꿍이 된다면요. 그 러시아 위쪽이 아주 북한 위쪽이 뭐 중국 땅이기도 하지만 그 시베리아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중국이 볼 때는 러시아의 동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인 라이벌이다. 동방경제 포럼 이런 데서도 아주 뼈 있는 말들이 많이 오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시베리아 지역에 이거를 확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중국의 마이너스적 요소로 오기 때문에 중국도 그걸 굉장히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아주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의 이 정국이 그렇지를 못해서 좀 안타깝죠. 아, 진짜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참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중국,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주변국하고 얽혀 있고 맞습니다.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또 우리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참 머리가 아프네요. 네,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 현재 어쨌든 국제 정세를 어떻게 냉철하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는지 좋은 시사점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 함께 좋은 인사이트 해주신 강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